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1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근데 금보다 은값이 더 올랐다고요? 글쎄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관심 가지면 꼭 떨어지고 관심 안 두면 올라가더라. 제 얘기인데요?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3.75g 금 한 돈 가격이 70만 원 넘어섰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확인해 보니까요. 82만 원을 와, 넘었습니다. 80만 원 넘었어요? 네. 82만 원이요? 뭐 천장을 그냥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그러네.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금에만 관심을 가졌더니 이제 은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은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고점 가격을 넘어섰을 정도라고 합니다. 은 현물 가격이 4.7% 급등해서 온스당 52달러를 넘어섰고요. 선물 가격도 한때 장중 4,13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은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금값이 뛰는 이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미국의 관세 전쟁에다가 또 국제 정세 불안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겠죠. 또 금리는 또 불안하고 그다음에 주식은 거품 우려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과 같은 은 같은 안전자산에 좀 더 투자하겠다. 이런 욕구가 좀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산업 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은은 전체 수요의 한 60% 이상이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서 발생하는데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은 공급은 2020년 이후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은 가격이 수년 안에 1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 가격은 금값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네네. 거래가 그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래 안에서 가격이 수요가 갑자기 높아지면 가격이 확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종 매매를 하시는 거는 조금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제언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은값이 오르고 있고 오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픽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수능약 안전 우려입니다. 네, 수능약. 이게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수능일이 올해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며칠인지는 모르겠네. 집안에 수능 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수능 보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11월 13일입니다. 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수험생들 사이에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수능일의 경우에는 수능 한 번으로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소 실력이 잘 안 나와요. 네. 네. 가슴이 막 콩닥거리고 불안정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잠재워주는 약. 그래서 보통 수능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증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는 성분이 보통 이제 일정하게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고혈압, 협심증 같은 데 쓰는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치료제들이 무분별하게 수험생들한테 처방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만 19세 미만에게 이런 프로프라놀롤 성분 의약품이 131만 건 넘게 처방이 됐다고 합니다. 처방량은 2020년보다 2024년에 약 88% 증가를 했고요. 여학생 처방이 남학생보다 68%가량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 심혈관 질환 치료제를 학생들이 복용해도 괜찮긴 괜찮은 겁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심혈관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연령에 따른 투약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아청소년에게 처방도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처방해도 된다 이런 뜻은 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임상시험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9세 미만에게도 완전하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요. 약을 복용한 후에 어지럼증이나 졸림, 두통, 또 저혈압이 발생했다고 하는 이런 호소한 사례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70여 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경우에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뭐 다른 사람이 먹었다니까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폐배터리 방치입니다. 네, 근데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폭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화재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죠? 이게 왜 아니겠습니까? 국정자원 화재 사건으로 이 배터리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정부도 폐배터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리 수고가 그런 인식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폐자원 거점 수거 센터가 전기차 폐배터리 2,250여 개를 회수해서 1,200여 개를 보관하고 있고요. 나머지 1,050여 개는 매각하거나 연구시설 등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보관 중인 폐배터리 약 80%가 재사용 가능 여부를 살피기 위한 성능 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체 36개 차종 가운데 17종만 배터리 성능 평가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배터리는 왜 성능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해외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해외 전기차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의 경우에는 제조사들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우리가 어떤 배터리 재원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국내 중소전기차는 판매량이 적다 보니까 평가 방식을 개발하기 어렵다고 하는 한계도 있다고 합니다. 이 관련자들은 향후 해외 제조사와 협조해서 재원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에 위탁하는 방식도 좀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폐배터리 보관이 또 어려운 이유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국정자원 화재 사건에서도 아시다시피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재가 발생할 우려 있잖아요. 네. 또 자칫 폐배터리에 전기가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 누전이 발생할 우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장기 보관에 따른 안전상 문제가 우려된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아직 별다른 방법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장비를 확충하고 현실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원활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네요. 네. 전기차가 지금 점점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폐배터리가 계속 나올 텐데 이거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방법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10월 중순의 열대야입니다. 아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졌거든요. 공기가 좀 달라졌는데 열대야라니 좀 의외인데 이거 서울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렇다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일요일부터 그렇대요. 네. 그런데 예외 지역이 있어요.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 한번 이 추석 때 가셨던 분들은 아마 체감을 하셨을 네. 것 같은데요. 제주에서는 10월 중순에도 지금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 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저녁부터 14일 아침 사이에 서귀포 지역의 최저 기온이 25.5도로 열대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지점에서 1961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늦은 시기에 발생한 열대야라고 하는데요. 밤사이에 제주도 남부 해안 지역에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이 제주도는 10월 들어서도 지금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28.9도까지 올랐다고 와. 하고요. 지난 주말에도 28도에서 29도를 유지했을 정도로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늦더위에 습도까지 높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밤새 에어컨을 켜고 주무시는 분들이 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니 제주도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렇게 여름이고 네. 그리고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비가 와요? 맞아요. 예전에도 10월에 이렇게 비가 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을 장마란 말이 예전에도 있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비가 그칠 때가 됐는데 하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달 11일까지 한 달간 내린 비가 평년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하는데요.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후 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마다 가을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건데요. 가을 이제 추석쯤 되면은 우리 핵과일 핵곡식 나온다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은 곡식이 연그는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은 해가 좀 내리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비가 계속 내리니까 지금 벼도 좀 말라야 되는데 마르지도 못하니까 추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오히려 비가 더 많이 내리니까 가을에 벼가 막 쓰러지는 현상이 네.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추나 참깨, 콩 이런 밭작물도 비를 자꾸 맞으니까 이 열매가 썩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 이렇게 농작물을 키우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걱정이 점점 좀 커지고 있어요.